여러분, 분양으로만 4조 원대를 벌어들였다고 알려진 건물의 상가가 지금 80%나 텅 비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해운대 LCT, 그 충격적인 근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101층, 411m.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건물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누군가는 4조 원대의 수익을 챙겼다고 전해지고 약속했던 관광시설은 끝내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돈이 어디서 났고 누가 책임을 졌는지 단서 하나하나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해운대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다 앞에 우뚝 솟은 거대한 3개의 타워, 그게 바로 LCT입니다. 가장 높은 동은 101층, 411m입니다. 잠실 롯데월드타워 다음으로 높습니다. 국내에 100층을 넘는 건물은 단 2개뿐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건물입니다. 거기에 주거동 2개가 더 붙어 있습니다. 각각 85층입니다. 3개의 타워가 나란히 하늘을 찌릅니다. 보는 사람을 압도합니다. 멀리서 봐도 그 위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름값도 대단합니다. 5성급 호텔이 들어와 있습니다. 99층 꼭대기에는 전망대도 있습니다. 부산의 랜드마크. 누가 봐도 그렇게 부를 만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대한 건물의 1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 옆도 닫혀 있습니다. 그 옆의 옆도 비어 있습니다. 불 꺼진 점포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복도. 마치 영업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신축 건물처럼 휑합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 건물 1층부터 3층까지 상가는 모두 267개입니다. 면적으로는 약 25,000평. 그런데 그중 실제로 영업하는 곳은 40곳 남짓입니다. 다시 말해 80% 이상이 텅 비어 있습니다. 10곳 중 8곳에 불이 꺼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게 분양됐던 건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유명한 LCT가 정작 1층은 유령 상가가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답은 임대료에 있습니다. 1층 바다가 보이는 점포의 임대료는 한 달에 800만 원에서 1천만 원입니다. 안쪽 점포도 평균 500만 원대입니다. 이 돈을 매달 감당하고 장사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점포 주인은 임대료를 쉽게 못 내립니다. 가격을 내리면 자기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그 사이 비싼 점포는 계속 비어있고 주인은 대출이자만 꼬박꼬박 냅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에 갇힌 겁니다. 마치 철창 속에 갇힌 상가 같습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장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건물 99층에는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스타벅스입니다. 전망을 보려는 사람들로 늘 만석입니다. 줄을 서야 들어갑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 1층 상가는 사람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위에서는 사람이 넘치는데 아래에서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같은 건물, 같은 주소인데 말입니다. 이 한 장면이 지금 LCT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황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상가단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이름은 해운대 관광 리조트였습니다. 사계절 내내 즐기는 관광단지로 기획됐던 겁니다. 전체 면적의 약 9%를 관광시설로 채우겠다는 약속까지 있었습니다. 워터파크가 들어오고 갤러리가 생기고 사람들이 사철 몰려드는 곳, 그게 처음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텅 빈 상가입니다. 약속했던 리조트는 어디로 갔고 그 화려한 관광시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분양으로만 4조 원대를 벌어들였다고 알려진 건물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챙긴 건물이 어떻게 1층은 유령처럼 텅 비게 됐을까요? 돈은 분명히 누군가가 가져갔는데 약속은 사라지고 건물은 비었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대체 이 건물에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시작을 따라가 보면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가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은 12년 전 어느 회의실에서 단 하루 만에 벌어진 결정이었습니다. 시간을 2007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LCT가 솟아있는 그 자리,
처음부터 민간 회사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부산도시공사가 나섰습니다. 공공기관입니다. 도시공사가 공공개발 사업으로 이 부지를 사들였습니다. 여러분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확보한, 말하자면 공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민간으로 넘어갑니다. 공공이 매입한 부지가 민간 시행사에 팔린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입니다. 2009년 12월입니다.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두 가지가 한꺼번에 풀립니다. 첫째, 원래 막혀있던 높이 제한이 풀립니다. 못 짓게 막아둔 고도 제한이 사라진 겁니다. 둘째, 주거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바다 앞 저층 관광지로 묶여있던 땅에 사람이 사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게임의 규칙이 단 하루 만에 바뀐 겁니다. 낮게 관광용으로만 쓰라던 땅이 회의 한 번에 초고층 주거단지를 올릴 수 있는 땅으로 둔갑했습니다. 땅의 가치가 그 순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도시계획 변경 아니냐? 도시는 늘 바뀌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규제는 바뀔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혜택이 누구에게 갔느냐입니다. 공공이 사들였던 땅에서 규제가 풀려 치솟은 그 막대한 가치를 민간 시행사가 보스란히 가져갔습니다. 공공의 땅에서 시작된 이익이 민간의 주머니로 흘러간 겁니다. 그런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시작점은 따로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사업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이영복 회장, 그가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개발이 확정되기 전에 그 부지 안에 있던 건물들을 미리 사들였다는 겁니다. 헐값에 선매입한 거죠. 땅값이 오를 걸 미리 알고 사두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개발이 시작되면 그 땅 주인은 보상금을 받습니다. 미리 헐값에 사뒀다가 보상금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구조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사업자로 선정된 뒤 부지가 더 넓어지자 추가로 편입되는 땅까지 페이퍼 컴퍼니나 지인 이름으로 미리 사모았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 면제, 외국인 투자비자 승인, 헐값 부지 매입 알선까지 하나하나가 의혹이지만 이 의혹들을 늘어놓고 보면 묘하게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마치 한 사람을 위해 짜여진 특혜 패키지처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공공이 산 땅이 민간으로 넘어갔고 회의 하루 만에 규제가 풀렸고 그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의혹 속에 부지가 헐값에 선매입됐습니다. 출발선 자체가 기울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렇게 약속했던 관광시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도시가 110억을 회수한 바로 그 순간의 말이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의 원래 이름은 해운대 반광리조트였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9년 협약서에는 어떤 시설을 짓겠다는 약속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워터파크, 익사이팅 파크, 영화 체험박물관, 아트갤러리, 그리고 의료와 휴식을 결합한 메디컬 스파관까지. 이름만 들어도 그럴듯한 관광시설들이 줄지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약속한 관광시설 면적은 전체의 9.1%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설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워터파크 하나를 빼고는 사실상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박물관도, 갤러리도, 메디컬 스파도 없습니다. 그 자리는 일반 상가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박물관이 들어설 자리에 병원과 편의점이 들어선 겁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안 지켰으니 누군가는 책임을 졌어야 합니다. 실제로 책임을 묻는 장치도 있었습니다. 협약을 안 지키면 받기로 한 위약금, 협약 이행 보증금입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부산도시공사는 이 보증금 약 110억 원을 실제로 거둬들였습니다. 약속을 안 지킨 시행사에게서 110억 원을 받아낸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래도 공공이 제 역할을 했구나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도시가 110억 원을 회수하는 바로 그 순간 시행사가 관광시설을 지어야 할 의무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위약금을 냈으니 이제 약속은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이 된 겁니다. 자, 이게 말이 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위약금을 물리면 그건 약속을 지키게 만들기 위한 압박이어야 합니다. 돈을 물려서라도 시설을 짓게 만드는 게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반대였습니다. 110억 원을 받는 순간 오히려 관광시설을 안 지어도 되는 면죄부가 됐습니다. 위약금이 처벌이 아니라 약속을 깨도 되는 허락이 된 겁니다. 돈을 회수했더니 강제할 번안이 사라졌고 관광지는 영영 사라졌습니다. 받은 쪽도 안 지은 쪽도 손해볼 게 없는 구조였습니다. 손해는 관광지를 기대했던 시민들의 몫으로만 남았습니다. 관광시설만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 무렵 상가의 운명을 가른 또 하나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건물의 상가에는 큰 손님이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시행사는 신세계와 손을 잡고 스타필드 시티를 유치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형 쇼핑몰이 통째로 들어오면 그 자체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약속도 깨졌습니다. 2020년 3월 시행사는 신세계에 주기로 한 면적을 계약의 60%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게다가 임차인이 다시 세를 놓는 전대차마저 거부했습니다. 결국 신세계는 입점을 백지화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대형 쇼핑몰 한 곳에 통째로 넘기는 대신 시행사는 상가를 점포 하나하나 쪼개서 개별로 분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이 선택이 지금 우리가 본 80% 공실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통째로 한 회사가 관리하면 임대료도 입점 구성도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수백 명으로 쪼개지면 누구도 임대료를 낮추지 못합니다. 빈 점포가 빈 채로 굳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도 워터파크는 짓긴 지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마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한때 공매로 넘어갈 위기까지 몰렸다가 이도라는 회사가 82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다 지어지고도 무려 3년이 지난 2023년 7월에야 클럽디 오아시스라는 이름으로 뒤늦게 문을 열었습니다. 약속한 관광시설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시설 하나가 이렇게 한참을 돌아 겨우 개장한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관광지를 짓겠다는 약속은 위약금 110억 원과 맞바꿔 사라졌고 통째로 들어오기로 한 쇼핑몰은 면적이 깎이며 떠났습니다. 약속은 깨졌는데 깬 쪽은 멀쩡합니다. 자, 그럼 정작 이 건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들은 따로 있겠죠? 그 돈의 규모를 이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펜트하우스부터 보시죠. 맨 꼭대기에 자리 잡은 97평짜리 펜트하우스의 분양가는 67억 9,600만 원이었습니다. 평당으로 따지면 7,002만 원. 이게 2015년 당시 기준으로 북매에서 정식으로 분양된 아파트 가운데 사상 최고가였습니다. 그 전까지 가장 비쌌던 집을 단숨에 눌러버린 가격이었죠. 집 한 채 값이 평범한 사람이 평생 만져보기도 어려운 액수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1층부터 채워진 상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점포 하나당 분양가가 10억 원대에서 40억 원대를 오갔고 바다가 보이는 좋은 자리는 40억 원을 넘겼습니다. 앞서 보셨던 지금은 80%가 텅 비어있는 바로 그 상가들입니다. 이렇게 집도 상가도 최고가로 팔아치우면서 LCT 전체가 분양으로 거둔 수익은 4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4조라는 숫자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액수가 아니라 업계와 언론에서 추정해온 규모라는 점은 분명히 짚어두겠습니다. 그렇다 해도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화가 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누가 어디서 벌었는지를 다시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이 땅은 원래 공공이 개발한 땅이었습니다. 부산도시공사가 공공의 이름으로 사들여 개발한 부지였죠. 그렇다면 그 땅에서 생긴 막대한 이익 가운데 일부는 당연히 공공으로 다시 돌아왔어야 합니다. 공공의 땅으로 번 돈을 사회로 돌려받는 것, 이걸 공익환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사회로 돌아온 게 얼마였을까요? 사실상 0원이었습니다. 공공이 차려준 밥상에서 4조 원대를 걷어가는 동안 정작 그 이익이 시민에게 돌아온 몫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허탈한데 이야기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입주민들이 드나들 진입도로 같은 기반시설을 까는 데에는 또 우리가 낸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민간은 땅에서 4조를 챙기고 그 단지로 들어가는 길은 세금으로 닦아준 셈이죠. 공공의 땅으로 차린 밥상에서 숟가락은 민간이 들었고 설거지는 세금이 한 겁니다. 이중으로 손해를 본 쪽은 결국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쪽에는 4조 원대의 분양 수익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80%가 텅 빈 상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공공으로 돌아온 환수액 0원이 놓여 있습니다. 이 세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이 건물이 누구를 위해 지어졌는지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승자와 패자도 이미 갈렸습니다. 이 건물의 아파트는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71억 원을 넘기며 부산에서 가장 비싼 집으로 올라섰습니다. 부산 1위, 명실상부한 승자입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 안에서도 숙박시설로 허가받았지만 사실은 집처럼 쓰이던 레지던스는 정반대였습니다. 가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똑같은 건물, 똑같은 바다 전망인데 한쪽은 부산 최고가로 치솟고 다른 한쪽은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같은 주소를 쓰는 두 집의 운명이 이렇게 갈렸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는 사조를 벌어가고 공공의 몫은 0원이고 세금까지 들어갔는데 그동안 그 건물에 노후를 건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건물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561실 있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합니다. 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니 원래는 호텔처럼 잠깐 묵었다 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여기서 집처럼 사는 건 불법입니다. 문제는 이 561실 가운데 약 70%가 실제로는 사람이 들어가 사는 집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분양받은 분들 상당수가 여기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왔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건물 안에서 운명이 갈렸습니다. 아파트로 분양받은 사람은 자산 가치를 지켰습니다. 앞서 보셨듯 이 건물 아파트는 2025년 부산에서 공시가격 1위에 올랐을 만큼 값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바로 그 옆 같은 하늘을 이고 있는 생숙은 가격이 무너졌습니다. 전해지는 한 경매 사례를 보면 한때 39억 원에 거래되던 매물이 13억 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려 66%가 증발한 겁니다. 같은 건물, 같은 전망인데 누구는 자산을 지키고 누구는 노후 자금을 잃었습니다. 상가는 더 가혹했습니다. 알려진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50대의 한 분이 9억 5천만 원짜리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그중 7억 원을 대출로 메웠습니다. 분양가의 약 74%를 빚으로 채운 겁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만 300만 원 안팎, 어지간한 직장인 한 달 월급이 고스란히 이자로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듯 그 상가는 80%가 텅 빈 유령 상가입니다. 임차인은 들어오지 않고 월세는 한 푼도 안 들어오는데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나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가야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나빠서 벌어진 일만은 아닙니다. 분양가의 70%가 넘는 돈을 빚으로 끌어와 부동산에 거는 건 그 자체로 대단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임대만 잘 맞춰지면 큰 돈을 번다는 말에 끌렸겠지만 반대로 한 칸만 비어도 빚의 무게가 그대로 어깨를 짓누릅니다. 누군가에겐 황금알이었지만 누군가에겐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려한 숫자 뒤에 숨은 빚의 무게를 부디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약속은 사라지고 사조가 빠져나가고 평범한 사람들은 노후를 잃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책임을 졌겠지 하실 겁니다. 비리 의혹이 그렇게 컸으니 누구 하나는 처벌받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른바 LCT 게이트라 불린 수사가 있었습니다. 이 건물을 지은 시행사의 실소유주가 정치권과 관청의 힘있는 인사들을 상대로 오랫동안 공을 들였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검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밝혀냈습니다. 평소에 살뜰히 관계를 관리하는 식의 로비, 그러니까 골프 접대나 명절 선물, 향응 같은 정황은 어느 정도 규명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핵심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공공의 땅에 초고층 주거단지를 세울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 그 인허가 과정에 청탁이 있었는지, 사업에 들어간 막대한 자금에 부정한 대출이 있었는지, 바로 그 알맹이는 끝까지 규명되지 못한 채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사실상 유야무야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누가 책임졌느냐? 답은 허탈할 만큼 간단합니다. 사실상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관광시설은 사라졌고 환수된 공공의 이익은 0원이었고 평범한 사람들은 빚더미에 앉았는데
정작 이 모든 구조를 설계한 핵심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LCT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줄씩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은 분명히 바다 앞 사계절 관광 리조트였습니다. 그런데 공공이 개발한 땅에서 규제는 하루 만에 풀렸고 약속했던 워터파크와 갤러리, 박물관은 끝내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4조 원대로 알려진 분양 수익을 챙겼지만 공공으로 환수된 개발 이익은 사실상 0원이었고 오히려 진입로 같은 기반 시설에는 우리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그 건물에 노후를 건 평범한 사람들은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걸렸고 정작 이 모든 걸 설계한 사람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LCT는 끝이 아니라 전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축소판일 뿐이라는 겁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국에는 약 11만 호실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불법이거나 미신고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는 용도를 바로잡지 않은 이 건물들에 매년 벌금 성격의 이행 강제금이 본격적으로 부과됩니다. 통째로 묶어 팔지 않고 잘게 쪼개 개별 분양한 상가가 텅 비어버리는 일도, 과잉으로 지어 올린 건물이 유령 건물이 되는 일도 사실 어디서든 똑같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남의 나라,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지나다니는 길목 어딘가에 화려하게 올라갔다가 속은 텅 비어가는 건물이 있을지 모릅니다. 정작 가장 두려운 건 4조라는 숫자도 80%라는 공실률도 아닙니다. 이렇게 대놓고 해먹어도 아무 탈이 없는 그 구조 자체가 여전히 멀쩡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멈추지 않았기에 이 일은 또 어딘가에서 똑같이 되풀이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동네에도 이렇게 텅 비어가는 건물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작은 제보 하나가 다음 피해를 막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추적해 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